서울과 경기, 대구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초미세먼지는 씻겨나가겠지만 이후에는 중국발 황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2008년 BBK 특검팀이 닷새 120억 원대 괴자금을 당시 경리팀 직원 조모 씨가 모두 횡령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최근 검찰 수사에서 실제 조 씨가 횡령한 돈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JTBC가 조 씨를 만나기 위해 자택을 찾았지만 조 씨는 가족들과 짐을 챙겨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어제 시신이 발견된 고준희 양의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내연녀와 함께 자신의 집에 있던 준희 양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차에 태워가던 중 준희 양이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내연녀의 어머니 집에서 숨졌다는 진술을 번복한 거라 학대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 전 최태원 SK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걸로 나타나 논란입니다. 임 실장은 최 회장 외에 다른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과도 개별적으로 비공개 면담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각 세대에 설치된 방화문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성능 시험을 할 만한 곳이 턱없이 부족해 더 문제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2017년 대한민국의 마지막 주말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로 그야말로 회색빛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전국 곳곳이 초미세먼지로 덮이면서 자동차들은 낮에도 전조등을 켰고 또 시민들은 야외 활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꺼려지는데 오늘 최악이에요. 이렇게 날씨도 흐린 데다가 미세먼지. 경기도는 하루 평균 세제곱미터당 98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도 9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처음 적용된 하루를 이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책로에 나온 시민들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높았던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답답하니까 안 끼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오늘 처음으로 구입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불안합니다. 집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마스크도 하고 아이가 어려가지고 단단히 무장하고 나왔어요. 자동차들은 한낮인데도 전조등까지 켰습니다. 오후 들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전북과 대구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는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01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 경기도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17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에 환경부는 오늘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열병합 발전소 같은 80개 사업장이 감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목동 열병합 발전소는 평소보다 17.6% 운영을 단축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건설 사업 현장 514곳도 살수차를 운영하고 건설 차량 바퀴를 세척하는 등 먼지 발생을 줄였습니다. 당장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중국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말 내내 높은 건 중국 영향에 또 국내 대기까지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비나 눈이 내리면서 조금 씻겨나가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시 황사가 찾아옵니다. 이어서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성탄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초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나아지나 싶었지만 어제부터 다시 초미세먼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우선 중국 영향이 큽니다.
겨울철 석탄 난방을 많이 하는 중국 산둥 지방 등 동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들어온 겁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 대기가 안정되면서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등 국외에서 들어온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생겨난 미세먼지가 모두 정체되면서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이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해서 정체돼 있던 초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씻겨나갑니다. 하지만 저기압이 지나간 뒤에 중국 내몽골이나 만주 지역에서 황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자가 굵은 황사가 들어오면 초미세먼지 수치는 낮아도 미세먼지 수치는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미세먼지가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의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준희 양이 내연녀의 어머니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했지만 오늘은 내연녀와 함께 준희 양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사망했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고 씨의 내연녀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학대로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모 씨는 준희 양이 내연녀 이모 씨 어머니 집에서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준희 양이 지난 4월 26일 아침 자신의 집이 있는 전북 완주군 봉동의 차 안에서 숨졌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준희 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내연녀와 함께 차에 탔는데 숨졌다는 겁니다. 최초 그 얘기가 거론됐던 전주가 아닌 그 봉동에서 그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서 그 추가적으로 옮겨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어젯밤 내연녀 이모 씨를 시신 유기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고 씨와 내연녀의 어머니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학대에 의해 준희 양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내연녀 이 씨에 대해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준희 양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부패가 심해 사인 판단 불가로 나왔다며 정밀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숨진 고준희 양의 아버지는 실종 신고를 한 직후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준희 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신을 유기한 뒤 사건을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 영상을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걸어오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며 한참을 묻습니다. 잠시 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입니다. 화면 속 남성은 시신으로 발견된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인 36살 고모 씨입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마친 지 이틀 만인 지난 10일 집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상점 여러 곳을 돌며 준희 양을 찾아다닌 겁니다. 이 CCTV가 주변에 있는지 보는 것처럼 느긋하게 마치 급박하거나 딸이 실종됐다거나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보이지가 않았죠. 준희 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행동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준희 양을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 묻은 지 이틀 만인 지난 4월 29일엔 경남 하동으로 고 씨와 내연녀 등 4명이 이틀 동안 가족여행까지 떠났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아이가 2명이 있다고 말해 준희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 준희 양을 안매장한 직후인 지난 4월 27일에는 자신의 SNS에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사진과 함께 웃음기 띤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정부가 고준희 양처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구해낼 시스템을 마련 중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년쯤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준희 양을 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합동 점검과 사후관리,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 일제 점검 등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준희 양처럼 부모가 치료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공식 퇴소하면 아이의 안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아동의 치료 내역과 장기 결석 여부, 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위기 아동을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에서 실시된 1차 시범 사업 결과 3,900여 명의 의심 아동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3명은 당국이 별도로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더 빨리 시행됐더라면 준이 양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준이 양 그 이마에 나는 꿰매는 흔적이 의인에 있는 상명이기 때문에 이 건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초 한 차례 더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다스와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스의 120억 원대 횡령 의혹 수사에 변곡점이 될 정황이 나왔습니다. 2008년 특검팀은 120억을 다스의 격리 직원 조모 씨가 횡령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실제로 횡령에 쓴 돈은 극히 일부로 파악됐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분석 중인데 이번 의혹을 풀 주요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열쇠를 쥔 조 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인터뷰를 거부했고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다스의 전직 격리 직원 조모 씨는 12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가 다스 법인 계좌에서 2003년부터 수표와 현금을 빼내 다스 협력업체 격리과장 이모 씨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지인 계좌에 넣어 관리했는데 특검은 이를 조 씨의 횡령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다스 수사팀은 당시 특검 수사 자료에 포함된 계좌 추적 내용을 분석하며 조 씨와 이 씨가 실제 횡령해 사용한 돈은 훨씬 적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사용한 돈의 규모를 수사 방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실제 사용한 돈이 적다면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지시였는지, 다스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특검 결론대로 120억 원대 횡령을 했던 조 씨가 최근까지 다스로 출근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택 인근에선 조 씨가 1년 전 떠난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어제도 자택에 있었고 JTBC 취재진을 피해 짐을 챙겨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짐을 실을 수 있는 소형 수레에 옷과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짐을 쌓아 서둘러 떠난 겁니다. 짐 안에 다스 자료가 있는지 묻자 조 씨 남편은 흥분한 듯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가세요. 보여줄까요, 그러지? 자료 안 나오고 싶어요. 조 씨가 짐을 챙겨 집을 떠남에 따라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은 조 씨와 함께 일했던 격리팀 다른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BBK 특검 때도 수사받았던 인물이죠.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김종백 씨도 오늘 조사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수 기자, 다스의 자금줄을 관리했던 다른 직원이 소환된 거죠? 네, 주말인 오늘도 수사팀은 다스 비자금 의혹에 단서를 쥐고 있는 격리팀의 다른 직원 박모 씨를 불러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수사 당시 120억 원대 다스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목됐던 그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격리팀 직원 조모 씨의 동료이기도 합니다. 앞서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에도 이 박 씨는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수사에서는 격리팀 직원으로서 다스 하청업체에 자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경위에 대해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 씨의 횡령 내역에 관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조 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종백 씨도 조사받고 있다던데 얼마 전에도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18년 동안 일해온 김종백 씨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다스의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좀 주목할 것은 김 씨가 검찰에 나오면서 보따리에 수백 장의 문서를 챙겨와서 검찰 수사팀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는 검찰이 최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다스의 자금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상은 회장을 밀착 수행하면서 각종 입출금 업무 등을 도맡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씨와 그 주변을 수사하면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 전 최태원 SK 회장을 독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 방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비서실장이 재벌 총수를 비공개로 만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임 실장은 최 회장 외에 다른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도 개별적으로 면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태원 SK 회장을 따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외부에서 3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는데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임 실장은 최태원 회장 외에 다른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느 곳인지 밝히긴 어렵지만 임 실장이 다른 대기업과도 만난 적이 있다며 총수나 총수 대리인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비서실장이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어려움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운용 방침도 설명해줘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가 아닌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 만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매년 참석해오던 재계 신년 인사회에도 따로 참석하진 않기로 했고 김현철 경제부장관도 최근 대기업 실무자들과 면담을 하려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한편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연일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공세 수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 당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과 또 이를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조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면서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주 동안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와 관련한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어떤 국제사회의 한국 정부의 의식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 왕세자가 아주 위험한 판단까지 하고 있다는. 그때마다 청와대와 여권은 근거 없는 소문만으로 정치 공세를 편다고 맞섰지만 국회에서 또 청와대 앞에서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기류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 관련 이면 계약 의혹을 박근혜 정부가 조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공개된 뒤부터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어떻게 소환 좀 하실 건지.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하면서 분열과 갈등, 대립, 반목보다는. 홍준표 대표 역시 더 팩트를 확인한 뒤에 하기로 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졌던 비판 논평도 어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임 실장과 최태원 SK 회장 독대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대변인 논평만 나왔을 뿐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용을 확인해보고 판단하겠다며 이전과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경남 양산의 스키장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타다가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헬멧을 쓰지 않는다면 초급 실력으로 난 코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스키장 측은 일일이 제재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스노보드를 타고 회전하던 47살 박모 씨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18살 정모 군이 부딪히며 쓰러집니다.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박 씨는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스키장에 만연한 부실한 안전 문제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숨진 박 씨는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박 씨와 부딪힌 정 군은 스키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고난도 코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스키장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강제성이 아니거든요. 보통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죠.
저희가 제재를 이제 못하는 이유가 굳이 의무가 없어가지고. 경찰은 스키장 측이 자체 응급처치는 했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15분 뒤에 신고한 것에 대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뒤따라오던 버스의 기사와 승객들이 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휴가 중이던 소방관은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버스가 터널로 들어갑니다. 앞서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넘더니 벽에 부딪혀 뒤집힙니다. 지난 17일 밤 6시 50분쯤 전북 순천 완주 고속도로 용암 3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는 차량을 세우고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최초 목격자고 전복돼 있어가지고 지금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십시다 하니까는 손님들이 다 호응을 해가지고. 승객 4명도 버스에서 내려 차량으로 갑니다. 이 중 1명이 차량 문틈으로 들어가 다친 운전자를 구조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차 안으로 들어갔던 승객은 휴가 중이던 8년차 소방관 김병욱 씨입니다. 차 안으로 들어와서 환자 상태를 봤는데 이제 목쪽 경부 쪽으로 통증으로 호소하셔서 목을 받치고 한쪽 손으로 겨드랑이 끼워가지고 이렇게 뺐죠.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버스기사와 승객 등이 신고와 구조를 빨리 한 탓에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며칠 전 서울 강서구의 크레인 사고도 그렇고 공사장 안팎의 사고로 우려가 큽니다. 공사 현장이 클수록 큰 장비가 쓰일수록 위험이 클 거라 생각되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작은 공사장들이 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곳곳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윤재영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선 365일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소규모 공사장에서만 매년 약 200명이 사망합니다. 원인은 대부분 안전불감증입니다. 서울 시내의 작은 공사장들을 둘러봤습니다. 한 원룸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안전모가 철근에 걸려 있습니다. 안전모를 써야 할 작업자는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공사하시는데 모자 같은 거 안 쓰셔도 돼요? 안전모자 같은 거? 써야 되죠. 근데 왜 안 쓰시는 거예요? 건축자재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보호망으로 건물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낙하물 방지망 곳곳이 빈틈입니다. 빈틈 위엔 오히려 철판이 떨어질 듯 얹혀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장, 역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인부가 기다란 철근 더미를 옮깁니다. 뾰족한 끝은 길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을 그대로 향합니다. 장난치며 걷는 시민들은 머리 위 위험을 까맣게 모릅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이동식 크레인까지 동원돼서 공사가 한창이지만 놀이터 쪽으로는 낙하물 방지막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해 보입니다. 작은 공사들은 주로 시민들 가까이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에게 더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천막 같은 게 제 앞에 바로 떨어져갖고 좀 무서운 게 없지 않았죠. 공사장 곳곳에선 이렇게 안전 제일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오늘 둘러본 공사장에서 이렇게 안전을 제일로 여기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29) 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목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게 방화문입니다. 1층 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방화문이 설치돼 있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에 설치된 방화문이 안전한지 못 믿겠다며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강모 씨가 사는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방 안 깊숙이 들어오면 방 안에 자리 잡은 이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또 다른 방화문입니다.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기나 있는 창문이나 여기 설치된 가벽을 통해 대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강 씨를 비롯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방화문 때문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방화문의 안전성 시험을 하자고 했는데 건설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구역에 달려있던 거를 떼어서 테스트를 해야지 정상적인 테스트가 되는데 자기들이 집을 지을 때 만드는 규격대로 다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아파트 세대 내부에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된 건 10년이 넘었습니다.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발코니를 터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발코니를 대신할 대피 공간과 방화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문 소송전에 나선 건 강 씨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반포자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10월 건설사를 상대로 한 방화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집에 설치돼 있는 방화문을 직접 떼어다 연소 시험을 했는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밖에 서울과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 4곳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그런데 방화문 성능 시험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민과 건설사가 이 시험을 진행하기로 해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사정을 취재해봤더니 시험 장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불을 내서 할 수 있는 데가 6곳뿐이라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방화문 성능 시험 장면입니다. 불을 붙인 지 2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불길이 문틈을 비집고 나옵니다. 1시간 동안은 불길을 막아야 한다는 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방화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을 피워 방화문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은 국내에 6곳에 불과합니다. 예, 엄청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화성에 있는 시험기간 같은 경우는 한 1년 넘게 기다려야 되고요. 삼척은 한 9개월. 방화문 하자 소송을 준비하는 주민들은 소송 전 이 시험을 거치는 데에만 1년 이상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 미처 시험을 하지 못하고 소송을 내면 재판부가 소송 중간에 방화문 시험을 결정하며 소송 자체가 1, 2년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층주택의 화재가 불러오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고려하면 건설사들의 규정에 맞는 방화문 제작과 함께 안전시험 시설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옮겨 실은 홍콩 선박을 우리 정부가 여수항에 억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망을 뚫고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밀거래를 한 건데 정부는 이처럼 북한 선박과 접촉한 걸로 의심되는 외국 선박 10여 척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억류한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호입니다. 여수항에서 일본산 정유 제품 14,000여 톤을 실은 이 배는 지난 10월 1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 등 배 4척과 접선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 삼정 2호에 정유 제품 600톤을 넘겨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공해상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망을 뚫고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유 제품을 밀거래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여수항에 재입항한 윈모호를 억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망을 조이고 있지만 북한의 정유 제품 조달 우회 경로는 여전히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윈모호 외에 북한 선박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선박 10여 척을 추가로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젯밤 예성강 1호 등 북한 선박 3척의 국제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추가로 내렸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이어 러시아 선박도 최소 3차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한 정황이 외신에 보도됐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선박 비티아즈호가 지난 10월 15일 러시아 슬라비앙카를 떠나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산마 2호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복수의 서유럽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지난 10월 중순과 11월 슬라비앙카와 나호카 항구를 거친 다른 러시아 선박 2척도 이런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최소 3차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선박도 북한에 석유를 제공한 정황이 나오면서
유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라고 무역 적자 문제와 연계해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제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역 압박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당국은 이런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수풀이 무성한 텅 빈 운동장. 2015년 폐교된 서울의 옛 공진초등학교 모습입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문을 닫은 건데 이런 일은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지난해 초등학생 수는 267만여 명, 2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0%나 줄었고 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240명을 넘지 못해서 통폐합 권고 대상이 된 초등학교가 서울 시내에만 29곳이나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보통 경쟁을 하며 들어가던 서울의 사립초등학교마저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겠다는 곳이 등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사립초등학교인 은혜초등학교가 방학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 적자 때문에 폐교를 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학교를 방학 시간도 갔는데 정말 눈물이 나서 애들이 다 울어요. 재단에 정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어린 애들이 너무 상처를 입어서. 이 학교 재학생은 235명으로 정원 360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올해도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60명 정원의 절반 정도를 채우는 데 그쳤습니다. 갑작스런 폐교 통보에 학부모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손녀가 다니는 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에 무작정 학교 앞까지 찾아가기도 합니다. 당장 없어져. 그럼 졸업도 안 하고 어떡하지? 인터넷에 떴잖아. 서울시 교육청은 폐교 결정 전에 학생 분산 수용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전학 등 다른 학교로 갈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운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학교 재단에서는 벌써 폐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게 제대로 될까? 서울에서 학생 감소를 이유로 폐교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애플의 사과에도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낮춘 배터리 게이트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배터리 교체 비용을 6만 6천 원 깎아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애플 코리아가 어제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애플 본사가 내년 1월부터 아이폰 6와 7 등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50 낮추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만 원인 배터리 교체 비용을 3만 4천 원으로 6만 6천 원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국내에는 애플이 직접 사후 서비스를 하는 애플 스토어가 없어 개별 AS 대행업체마다 교체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 같은 발표에도 소비자 반발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낮춰놓고선 배터리 유상 교체로 소비자의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를 너무 무시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괘씸한 것 같아요. 애플의 뒷북 사과가 미국에서 제기된 1,000조 원대 소송전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누리, 휘명 등 국내 법무법인은 애플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누리 측은 오후 5시 기준 집단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13만 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있는 대형 아울렛이 요즘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기업 유통점이 들어온다며 관리업체가 기존 가게들을 사실상 몰아냈는데 해당 대기업은 입점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주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형마트 사이에 강남 유일의 대형 패션 아울렛인 하이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는 매장당 매출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 불이 꺼져 있고 공실률은 70%에 달합니다.
상가가 비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당시 하이브랜드가 상인들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보통 3년 정도 맺었던 임대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계약 기간이라도 대기업이 입점하면 가게를 비워주는 조건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 기간은 최소 1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랜드는 3개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매장을 비워달라며 갖가지 방법으로 압박했습니다. 월 140만 원 하던 임대료를 56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사장님만 비워주시면 롯데, 현대, 신세계도 다 벌떼처럼 몰려드실 거라고 비워주시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점주분들이 빨리 나가 쓰는 게 여기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전과 같은 관리비를 청구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싶어가지고. 하지만 정작 하이브랜드가 유치한다던 대기업은 입점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인들만 억울하게 쫓겨난 꼴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랜드 측은 단기 계약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것이며 강압적으로 상인들을 내몬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지난 2월 서울대 병원에서 태아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접합 수술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가족은 병원이 재수술과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의사의 징계를 내리고 보상을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현대제철 포항공장 전기로에서 폭발이 나 인턴 직원 한 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전기로에 고철로 만든 밀폐 용기가 섞여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이 작업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상화폐 전문가 파벨 레르네르가 납치됐다가 비트코인으로 100만 달러 상당을 지불하고 풀려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사흘 만에 몸값을 받고 레르네르를 고속도로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진 5명이 사임했습니다. 앞서 김태현 이사장과 이사 2명이 사퇴했고 당연직 이사 3명만 남아 재단 운영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마침 휴가 나온 군인이 응급치료를 돕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할머니는 따뜻한 밥 한 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두 손을 꼭 쥔 할머니가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허겁지겁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들어섭니다. 경기도 일산에 홀로 사는 75살 박광자 할머니가 음식을 만들다 실수로 왼쪽 검지 끝부분을 자른 겁니다. 119에 신고할 틈도 없이 들어온 동네 약국. 한 남성이 따라 들어옵니다. 안절부절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지혈을 돕습니다. 이후 약국에 도착한 구급차에 함께 탑니다. 차 안에서도 할머니 걱정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육군 특전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23살 김우주 하사입니다. 봉합 수술을 위해 절단 부위를 직접 찾아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5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김 씨의 빠른 응급 조치로 할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들어가.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주가 하는 말 걔는 그것밖에 안 해.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이 당연한 일이라며 칭찬을 아낍니다. 우리 애는 이 동네에 나와서 자랐어요. 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를 뭘. 부대로 복귀한 김 씨는 오히려 취재진에게 할머니 건강을 물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김 씨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이런 소식 내년에는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